인천광역시와 함께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체, 인프라, 통신, 공간 정보들을 망라해서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위기의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고 스피노프하기 위해서 화부 산업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 비행체, 이른바 드론이 군사 분야는 물론 농업이나 생명과학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그야말로 하늘이 생활 공간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는 공상 영화 같은 일상, 이른바 도심항공 이동교통 UAM 시대가 활짝 열리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도심항공 이동교통 산업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뛰어든 가운데 인천시 같은 지자체들도 다가오는 이 시대를 본격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연구본부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계신 배정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드론학과의 민수홍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공테크기업 순비의 오인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 대표님. 자, 인천 자월도에 국내 최초로 개인 비행체 기지가 조성 중이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 비행체, 이것도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개인 비행체 기지다. 이건 좀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좀 머리에 잡히지 않는데요. 어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도에 드론교통 담당관이라고 하는 일명 에어택시과가 생겼습니다. 하여 관계 부처에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유인기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PV 특별 자유화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인천 자월도에서 개인용 비행체 1단계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PAV가 최초로 이제 국산화의 꿈을 가진 건 이제 방위사업청의 ADD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라고. 그곳에서 완제기의 국산화뿐만 아니고 핵심 부품과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이런 이제 기술 개발 사업이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달려온 결과로 금년에 1세대 기체의 비행성을 확보하고 이제 실험들을 이제 정해진 실험들을 완주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배 박사님, 사실상 이런 드론 같은 무인 비행체가 하늘을 좀 질서 있게 또 무인 비행체끼리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또 다닐 수 있으려면 기반 시설, 어떤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신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어떤 고속도로를 놓는 역할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핵심 부서에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 자, 2018년에 인천이 개인 비행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좀 있었어요. 과연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착실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한 5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보십니까? 네, 그 팝으로 표현되는 그 개인 비행체 시장의 48%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 현재와 같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본격적인 팝의 개발은 2018년도부터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고, 파브라고 하면 PAV, 네네네, 맞습니다. 퍼스널 에어 비클의 그렇죠. 약어이고요. 개인 항공체. 네, 나사 주도의 그 내셔널 캠페인이라는 산업 육성 및 실증 프로그램도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의 산업 육성 시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 국내에서는 2020년 6월에 제2차 혁신 성장 전략회의에서 UAM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UAM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그런 UAM 팀코리아라는 민간 협의체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실증 프로그램인 UAM 그랜드 챌린지에 이르는 다양한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여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 교수님, 파리 올림픽,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서 에어 택시, 이른바 드론 택시를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이른 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국제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이렇게 한 발짝 더 이런 드론 택시 같은 것에 이제 사람이 직접 타는 그런 시대가 과연 오는 것이 가능하고 대중화될 수 있을지 좀 여러모로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 회사죠.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UAM 세계 시장 규모를 예측을 했는데요. 2030년에 약 3,200억 달러, 우리 하나로는 409조 원 정도 되고요. 2040년에는 1조 4,700억 달러, 약 1,880조 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또 사회 전반적으로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서 그 증가율 자체를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이제 2040년도에는 원래 예상은 1조 4,700억 달러였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수정 발표를 해서 1조 달러로 하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2050년도에는 9조 달러, 우리나라로 하나로 하면은 일경 1,7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예상한 바로는 2050년 경에 우리가 연간 UAM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4억 4,50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UAM 시장에 선점을 놓고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와 그리고 이제 유명 자동차 메이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40년도에 약 13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정말 막대한 시장이 이제까지 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통 이동 수완과 관련한 거대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오 대표님. 자,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PAV, UAM, 좀 일반인들이 좀 생소한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도심 항공 이동 교통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이 뭐 드론에서부터 PAV, 그다음에 UAM 이런 것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UAM, PAV 뭐 이렇게 또 이제 에어택시
뭐 이렇게 RAM, AAM 이렇게 이제 언어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UAM은 교통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제 얼반이 먼저 나왔는데요. 도심에서 운영을 하는 PAV는 건물도 피해야 하고 여러 장애물들을 인지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륙 착륙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운틴 에어 모빌리티, 그 강원도나 이렇게 산간에서 또 움직이는 비행기들은 또 다른 기능이 있을 거고요. 시 에어 모빌리티, 바다를 횡단하는 기체들은 또 다른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특성들을 가진 기체 중에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환경을 이겨내고 이착륙을 하는 기체는 가장 진보된 기체라고 볼 수 있어서 먼저 시도가 되는 것이고요. 도심에서 빌딩 투 빌딩, 도어 투 도어를 하게 되는 이 기체는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시간으로 비교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온다 해서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지점을 좀 유념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천시가 2018년도부터 기체를 조기 확보하고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그런 다양한 인프라 추진에 대해서 매우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격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지자체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지난 12월부터 KUAM 드림팀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제주형 UAM 실증 및 운영 노선을 설정하고 UAM 운영 개념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그 인천과 유사한 섬이라는 특징을 발휘를 해서 남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섬 지역의 긴급 수성을 위한 그런 연계 방안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현재 신공항이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이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UAM 에어 셔틀이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 5월에 UAM 지능 실증센터라는 것을 착공을 했고요. 그 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카고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심항공 교통이 실제로 2025년에 국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그런 실증 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랜드 챌린지는 2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계알지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전남 고흥에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6개의 컨소시엄 55개 회사가 참여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이후에 2025년 6월까지 진행될 2단계 실증에서는 실제 도심을 타겟으로 해서 3가지의 경로의 그런 그 실증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물론 인천의 드론 시험센터와 그리고 그 계양 신도시를 포함한 구간도 포함이 되고요. 실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김포공항과 여의도 구간 그리고 잠실 수서 구간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그 도심 이동 교통 수단의 어떤 그 아까 에어포트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각 가정의 개인의 어떤 그 도심 이동 그 교통 수단이 집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으로 모여서 거기서 그 이착륙을 해서 오가는 그런 어떤 거점 중심으로 일단 생각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 제5원수라는 영화를 보면 자신의 집에서 직접 드론 택시를 불러서 탑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상용화해 나간 초반에 고려하고 있는 거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의 역 또는 공항 같은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화하면은 각 개인이 그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이동 UAM 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착륙을 하고 출퇴근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런 시스템은 좀 더 먼 미래 얘기고 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환승이 가능한 어떤 거점 지역에서 이착륙을 해서 이동하는 그런 네. 것을 먼저 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오 대표님, 이번 1단계 시험 비행 성공한 그 개인용 비행체, 뭐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뭐 크기나 모양에서부터 재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비행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또 상용화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그런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1단계 비행을 시험한 기체는 이제 1인승입니다. 항공용어로 NTOW라고 하는데요. 총 이륙 중량이 586kg이고 NPOW. 네, 총 이륙 중량을 말하는 네. 것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승객과 화물에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80kg로 보고 화물을 20kg로 실었을 때 이제 그 100kg의 가용 능력을 가지고 1인승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비행 실험을 했고요. 고도는 300m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50km, 시속 50km 이상을 올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1단계 기체는 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추구를 해서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훨씬 이제 발전적인 퍼포먼스하고 도전적인 이제 비행 기록들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2단계에서는 그 비상 착륙, 이게 이제 그 항공업계에서는 비상 착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불시착에 가까운 도전하는 이제 비행 성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으로 2단계, 또 1년 정도의 시간으로 3단계, 그리고 4단계 때 비로소 사람이 타면서 준상용화에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025년 말쯤 되면 그 인천의 웅진에서 섬간 비행을 하는 관광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해가 질 때 노을이 지지 않게 고도를 높여서 노을을 일시 정지시키는 상품 등을 개발을 해서 준상용화에 도전한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 상용화 단계까지는 좀 꿈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만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시연될 가능성, 인간의 어떤 기술적 발전의 그 급속한 역사적 발전을 보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 이동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덧붙여 드리면, 자,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이착륙, 대기와 점검과 또 관제탑 같은 데서 신호를 보내고 또 수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통 상황을 점검을 해서 띄우는 그런 시간들, 또 내려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기 시간들이 이동 시간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대적으로 좀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움직이는 이동 시간만 본다면,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75분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만약 파브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약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방금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바로 택시 타듯이 탈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가서 일반 입국 심사처럼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버티포트에서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그랜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안면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미리 만들어서 그런 신속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면 인식 그 기술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정말 신속한 그 탑승 절차, 하차 절차 같은 것들을 그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뭐 단순히 하늘을 나는 그런 자동차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가 병행해서 발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세대나 개념을 달리하는 차원의 그런 논의가 네. 그 필요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UAM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아까 그 우런 에어택시 이런 개념으로만 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1인이 어떤 그 가벼운 그 하늘을 나는
어떤 그 비행체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 이렇게만 막연히 인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지하의 지하철처럼 어떤 객차들이 연결된 그런 다중 그 이용 그 하늘을 나는 그런 비행체들 같은 것들은 혹시 불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작은 처음에 개인용 비행체 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드론 택시가 되고 버스화가 되고 개인 승용차의 개념을 넘어서 버스와 택시, 기차 이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겠죠. 여기에는 단순한 기체의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항로가 준비가 돼야 될 테고 그 운항에 관계된 어떤 그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F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또한 현재는 우리가 버티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착륙뿐만 아니고 정비화하고 그다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UAM 도심이동항공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버티포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버티컬 수직 이착륙이니까 네. 그걸 축약해서 아마 버티포트라는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배 박사님, 이런 버티포트도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통신이 굉장히 어떤 그 빠르게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깔려야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5G 통신망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른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6G, 그보다 6G보다 더 높은 차원의 뭐 7G, 뭐 8G 이렇게 가겠죠. 자, 5G도 사실 일반인들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과거의 4G와의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6G, 더 생소하고 과연 이것은 뭔가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6G 이상의 통신망의 필요성, 과연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 현재까지 UAM 산업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초반에는 5G 통신 기술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이 5G 통신 기술 자체가 원래 그 LTE에 비해서는 20배나 빠른 전송 속도와 10분의 1 수준의 그런 그 통신 지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고신뢰의 저지연 특성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물들 간의 통신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방망으로서의 그런 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UAM에 운행될 수 있는 운행 고도가 현재 300에서 600m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G에 있는 지상기지국만으로는 이걸 수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6G에서는 이러한 지상통신망이 100m 정도에 이르는 높이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극복을 해서 지상기지국만으로도 상공에 있는 10km 지점까지 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만약 부족하다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이 UAM 기체에 그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6G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G의 목표 자체가 5G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상에서의 통신 자체를 상공 즉 하늘 영역까지 확대한 그 입체 통신 기술이 적용된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상공의 드론 그리고 파브 그리고 항공기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지상 10km 높이까지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상기지국과 저궤도 위성과의 어떤 그 통합으로 인해서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한 UAV 운항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요. 지금 자율자동차도 지금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네. 지금 뭐 1, 2, 3, 4, 5단계 뭐 이렇게 네. 거칠게 구분하면 지금 한 3단계 정도의 수준, 아직 4단계, 5단계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 전제가 바로 이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지상에서도 이런 자율주행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5G 통신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물론 6G 통신망이 가동이 되면 지상의 자율주행차들도 이용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하늘에서는 대형 사고의 위험성 또 굉장히 고속으로 이동하는 비행체들이 그 지상처럼 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 눈에 구획이 잘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가는데 네네. 이 6G 통신망으로 과연 네네. 그런 그 하늘길의 통신망 운영이 가능할까요? 너무 네네. 저희가 6G의 그 어떤 그 대역을 좀 높게 평가해서 혹시 그 사고의 가능성을 좀 미리 좀 염두에 두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기본적으로 그 UAM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저지연으로 굉장히 저지연으로 안전하게 그 제어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보다는 6G가 기존의 5G에서 제공했던 지연 시간의 10분의 1 수준인 0.1ms 정도의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은 각종 표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론 또는 UAM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자율주행이 2차원 도로에서 4단계, 5단계까지 가지 못하게 있는 이유가 사용하고 있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HD 맵 같은 그런 응용들을 수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대역의 그런 데이터 전송률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독으로 5G망만으로는 이걸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6G로 가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자체도 50배가 늘어납니다. 전송 속도가 5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서비스의 범주로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통신 경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적절한 트래픽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즉 교통 관제 기능이 완성이 되어야만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G 통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하고 있죠. 네네. 그 실증을 인천에서 구현하고 있는데 네. 왜 굳이 인천을 선택하셨습니까?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2021년부터 저희가 그 6G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6G 과제의 가장 큰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G 입체통신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초공간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입체통신의 개념인데요. 이 초공간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이 아닌 상공까지의 통신을 다 수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파브에 대해서 지금 파브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브와 그리고 드론 특구 자유화구역에서 저희가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6G 입체통신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인천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MOU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오 대표님, 배 박사님 설명대로 인천이 여러 가지 이런 그 드론이라든가 또는 UAM의 어떤 그런 개발이 가능하게 좀 용이한 그런 어떤 도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인용 비행체 PAV 그죠? 그 파브죠. 이런 거를 좀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런 기업체들이 나서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지자체들도 좀 관심을 가질 법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좀 인천에서 좀 이런 사업을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인천인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공서가 인천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는 처음에 2018년 당시에는 PAV, 개인용 비행체 이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때였고 항공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조차도 전자력에 의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조종사가 필요 없는 미래 이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자체를 이해시키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시가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인천시의 기간 산업망인 자동차
1차, 2차, 3차 밴더들이 이제 모여 있고요. 뭐 주안산단, 남동산단, 부평산단 이런 곳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그 자동차들 생산 기지의 가동률이 40% 50% 이렇게밖에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로 이제 전환이 되고 미래 자동차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어서 어떤 산업으로의 스핀오프의 기회를 굉장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인천에 이제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국이 이렇게 저하고 손을 맞잡고 ADD의 정부 발주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자, 민 교수님.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천이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 활동, 이 드론과 관련된 어떤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좀 그 도시적으로 좀 이로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UAM 시대, 도심 이동 그 교통 항공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천처럼 개발지가 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인천공항이라든가 또 이렇게 통신 연구의 메카가 있는 곳을 좀 벗어나서 도심 한복판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많이 그 기업체들이 좀 도전해 볼 법하고 또 그런 수요들이 몰리기 때문에 좀 그런 곳에서 좀 어떻게 보면 UAM 산업이 좀 더 부흥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개발지 전남 고흥에 있는 아까 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아직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요. 2차 실증도 인천 아라뱃길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고향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에서 저기 그 여의도 공원까지 한강 회랑을 테스트하고 그 3단계 최종 단계에서 이제 그 탄천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잠실 헬기장에서 수서역까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종 도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단계를 훨씬 더 나아가야죠. 도심 이제 지금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강으로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빌딩 숲을 돌아다녀야 되고 해서 그 안전성을 계속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시작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 대표님, 좀 그 기술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오 대표님 업체에서도 그 PAV 그리고 어떤 드론 이게 상당히 그 기술적 그런 부분에서 국산화율이 그 높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순수 국산 기술로만 그 이런 드론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했는지 좀 여러 가지 개발 과정이라든가 현재 어떤 개발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기술 개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금에 의해서 인력이 확보가 되면 처음 기술들은 이제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모방을 하면서 이제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실정에 맞는 기술들로 바꿔 나가면서 이제 재정립을 해가면서 이제 고도화 시켜 나가는 이런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우리나라 부처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드론 대한민국 그 드론 업체들의 어떤 그 우위를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국방부 차관급 이상 분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하는 그 정보를 전이시키는 장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우수성이 뛰어나서 향후에 이 데이터의 산출, 그 다음에 정보의 전이 이런 목적으로 볼 때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 교수님, 자 이렇게 그 오 대표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요동치는 드론이라든가 또는 그 UAM 시장이 좀 그 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전쟁이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드론 시장이라든가 UAM 시장의 좀 발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점으로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드론 결국 군사용에서 많이 이용이 됐고 또 뭐 정찰 활동 또는 데이터 수집 뭐 아까 농업 분야까지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분야들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 전쟁이나 이런 데 오히려 좀 더 많이 특화돼서 개발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술적인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특화된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발전 동향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전쟁이란 것은 거기서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룹니다. 참 애석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유용하게 쓰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드론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립공원 같은 데서 산불 감시라든지 또는 불법행위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는 뭐 해양 구조 드론이라를 투입을 해서 조난자를 인명 구조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뭐 높은 고층 빌딩, 댐, 고압 송전선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사람이 가서 안전 점검을 하기에. 그래서 그런 데는 현재에도 이미 드론이 투입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드론이 이제 어떤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지휘를 내리고 바로 인명 구조라든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요.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고층 빌딩 페인트 칠하는 것도 아마 나중에 드론이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청소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분야에서 드론의 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드론 산업이 좀 집중적으로 육성된 지역 인천만 하더라도 섬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에 아주 많은 섬들이 있고요. 이 섬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의 그 이동뿐만 아니라 물자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섬을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섬을 좀 개발하고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드론이라든가 UAM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도 어떤 거대 산업 측면, 군사, 과학 기술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살짝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섬과 도시와의 어떤 연계성 같은 것들, 뭐 섬에 살더라도 도심에 사는 것만큼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런 시대를 위한 이 드론과 UAM의 활용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인천 지역 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꿈꾸던 게 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이 있다면 무인도를 사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UAM 시대는 올 것이고 조만간에 드론 택배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섬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이착륙을 하고 이런 또 물품을 배송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 개인용 파브를 다 타고 다니면 어디가 뭐 섬이 그게 무인도든 아니든 그것은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다 집 앞입니다.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서 지역에서 사시는 국민 여러분들 또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좋은 날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UAM이라는 개념이 바뀔 수도 있겠군요. Urban Air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 항공교통에서.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섬은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현재 나왔습니까? 지역 간 이동 네. 개념으로 리저널이라고 해서 RAM. RAM을 사용하고 있고 네네. 이 둘을 더 선진화시켜서 선진 항공교통 또는 미래 항공교통 어드밴스드를 써서 AAM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 대표님, 지금 민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만감이 많이 교체하셨을 것 같아요. 시험 비행하셨죠? 네네. 예. 좀 성과가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1단계 시험 비행을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그 막대한 자본과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의 당사자이다 보니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이렇게 그 벅찬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제가 더군다나 벅찼던 것은 되는구나, 될 수 있구나, 정말로 꿈꾸던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확신을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군사용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도전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깊숙이 이제 뿌리 내리게 될 텐데요. 그런 희망적인 그 미래를 저는 당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배 박사님이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도서 지역 그리고 무인도 이런 데까지 과연 6G 이상의 통신망을 깔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옴으로써 그 도심 지역과 도서 어떤 지역 간 발전, 그다음에 이동의 어떤 불편함들이 해소돼야 한다면 또 그렇게 마땅히 가야 되겠죠. 이런 인프라를 까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6G 기술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6G 기술의 특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서 지역이나 도서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섬 같은 곳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유선 인프라를 통해서 기지국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저궤도 위성이 6G의 기술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UAM을 운항 가능한 그런 통신 기술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 대표님 직접 개발을 담당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연구 개발비, 생산비, 또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쉽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아마 보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버티 허브, 버티 포트, 버티 스테이션에 배정받은 기체들을 자격,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 신분과 자격들이 증명이 된 모든 라이센스를 따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것이 패싱이 된 상태에서 어느 곳에든지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롭게 불러서 최단 시간 내에 그 기다리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PAV, UAM이 살아남을 미래의 기술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출연자 세 분,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다가올 미래겠죠. 이 도심항공 교통 시대에 어떤 비전들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 박사님부터. 네, 도심항공 교통이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쪽으로 그 교통 취약자들 또 그동안 충분히 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분들까지도 이 UAM을 통해서 그 이동의 자유성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전과는 꿈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공간과 시간을 극복한 그런 자율성을 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자, 민 교수님. 네, 지금 UAM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오는 거고요. 단지 언제 오느냐의 차이인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은 그 UAM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이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그러려면 맨 처음부터 그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5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UAM을 너는 이용할 것입니까? 라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 물론 이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희성, 즐거움, 오락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UAM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기업이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오락적인 그런 부분도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믹스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 예.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인류는 PAV와 UAM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초인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기대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가오는 시대, 물론 그 전기차의 시대를 먼저 거치겠죠. 그러나 UAM,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인 자동차 시대, 곧 멀지 않은 미래에 닥쳐오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데 크게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고속도로를 놓고 또 인터넷을 통해 정보고속도로를 놓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무대에 올랐던 것처럼 말이죠. 인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서 감사합니다.